오랫동안 별 문제 없이 수비했지만 실점 상황에서는 공을 퀸의 발 앞에 밀어주면서 완전히 망쳤다. 그러니까 실점 하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주는 거지 나머지는 괜찮았다라는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김민재는 평점이 나빴고요. 양현준 제대로 많이 뛰지 못했고요. 황인범은 아예 못 뛰었지만 아무튼 결과적으로 한국 선수들이 하룻밤에 16강에 2명이 나갔습니다. 챔피언스 리그에서요. 한잔하시죠. 안녕하세요, 빡빡이 기자입니다. 김민재 선수 소식뿐 아니라 오늘은 양현준 선수 소식을 동시에 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코리안 더비가 무려 챔피언스 리그에서 열렸기 때문이죠. 그런데 썩 만족스러운 경기 내용은 아니었는데요. 차차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19일 오전 열린 경기고요. 먼저 코리안 더비 중심으로 챔스 플레이오프 후토크 및 현지 반응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경기들이 있었는지 한국 선수 출전 경기 2개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바이에른과 셀틱이 1대1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바이에른은 홈이었는데 셀틱이 그래도 지지 않는 나름대로 기염을 토했고요. 하지만 앞선 1차전 승리를 했던 바이에른이 합계 전적 3대2로 16강에 올랐습니다. 자, 둘 중에 한 명은 올라갈 게 확정돼 있었던 코리안 더비, 바이에른이 어렵게 무승부를 거뒀고요. 김민재 선수가 16강에 오르고 양현준 선수의 챔스 도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앞선 시간에 열린 밀란과 페이누르트의 경기에서 이변이 일어났어요. 페이누르트가 밀란 원정에서 무승부를 따냈습니다. 그러면서 앞선 1차전 승리 바탕으로 페이누르트가 16강에 갑니다. 페이누르트가 이번 시즌 리그에서 엄청 부진한데 그것과 달리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정말 오랜만에 16강에 갔어요. 황인범 선수는 1, 2차전 모두 부상으로 뛰지 못했지만 그렇게 심한 부상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16강 돌아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황인범이 활약하는 16강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국 선수 2명이 이미 올라갔고 다음날 이강인 선수의 경기가 기다리고 있죠. 전체적으로 빅리그 팀들 입장에서 플레이오프 통과해서 16강 가는 게 어렵다는 걸 이번 4경기로 증명이 됐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2경기뿐 아니라 나머지 2경기에서도 이탈리아 팀, 프랑스 리그 팀이 모두 탈락하면서 빅리그에서 올라온 4팀 중에 바이에른 한 팀만 살아남았어요. 그것도 굉장히 어렵게요. 이걸 보면 리그 페이지를 도입하고 챔스 16강형 플레이오프를 도입한 UEFA의 의중, 즉 강팀들이 더욱더 빡세게 만들겠다. 이것이 먹혀들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자, 이 맥락에서 본다면 바이에른이 셀틱에 괴롭힘을 많이 당한 거, 바이에른이 셀틱을 압도하지 못한 거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회 포맷이 그렇게 되어 있다. 빅리그 팀들일수록 오히려 챔스 경기 부담이 4경기나 늘어난 것, 그리고 리그의 격렬한 경쟁과 병행해야 하는 것, 이런 부담을 좀 견디기 힘든 것이 보인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지, 암만 그래도 바이에른이 셀틱 상대로 홈에서 이기지 못하고 고전하다가 겨우 비기는 게 말이 됩니까? 디테일을 보면 바이에른 자체적인 실체, 바이에른 자체적인 문제들이 많이 드러납니다. 그걸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바이에른 대 셀틱 경기 양상인데요. 일단 셀틱은 경기 숫자에 대한 부담은 챔스로 인해 늘어나는 건 당연히 바이에른과 똑같고, 사실 셀틱 자국 리그는 잉글랜드처럼 리그컵도 있기 때문에 경기 자체는 바이에른보다 많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 워낙 리그에서 독주하고 있고 선수풀이 충분히 로테이션 돌릴 만큼 있다 보니까 앞선 경기, 이 주중 경기, 주말 경기 다 로테이션 돌리면서 선수들의 체력을 안배할 수 있죠. 양현준 선수도 그 와중에 2경기 걸러서 한 번 정도는 선발로 뛰고 있고요. 이렇다 보니까 이번 경기에서 미넨 원정임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체력 우위를 보여줬습니다. 그걸로 강한 압박을 걸었어요.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이렇게 나올 줄 바이에른은 아마 꿈에도 몰랐을 것 같아요. 좀 기습적으로 당한 거죠. 특히 공격수로 나온 마에다 다이젠이 진짜 살벌한 압박 강도로 바이에른의 빌드업을 엄청 많이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우파메카노와 스타니시치, 바이에른의 두 수비수가 좀 많이 당황한 것 같았어요. 그쪽에서 패스미스도 많이 났고 압박에 공을 빼앗기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바이에른은 안 그래도 좀 공격이 잘 안 풀리는데 해리 케인이 전반전에 크로스 한번 맞춘 슛 빼고는 큰 모습 보이지 못하다가 종아리에 불편함을 느껴서 하프타임에 아웃됩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고구마를 먹은 것 같은 공격이 되고 말았죠. 결국 바이에른은 스타니시치의 패스미스, 셀틱이 유도한 거예요. 스타니시치가 그냥 혼자 실수한 게 아니고 마에다 등의 압박이 좋았습니다. 이 패스미스 유도를 한 셀틱의 좋은 전방 압박으로 인해서 바이에른이 공을 흘렸고요. 이걸 커버하러 김민재가 저 멀리서부터 달려왔는데 결국에는 따내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니콜라스 쿤이 이걸 차 넣으면서 오히려 셀틱의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이 상황에서 실수를 했다기보다는 수비를 성공하지 못한 거, 이게 상당히 뼈아팠죠. 이대로 연장을 가나 싶던 추가 시간 3분, 교체 투입됐던 알폰소 데이비스가 극적인 동점골을 넣었습니다.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공 문전으로 우겨 넣고 막 열심히 문제 싸우면 되는데 바이에른 이제까지 그걸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추가 시간이 4분 중에서 3분이 지나가니까
이제서야 문전으로 위협적인 공을 하나 띄우고 막 고레츠카, 데이비스 등이 막 달려들면서 결국에는 득점을 했습니다. 진작에 이렇게 하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셀틱 굉장히 허탈했겠죠? 경기 끝나고 엄청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탈락했다는 사실에 그라운드 위에 쓰러지는 셀틱 선수들 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에 이제 요약해보면 바이에른의 최근 떨어진 체력, 갈수록 무뎌지는 공격력, 또 스타니시치의 실수 연발, 이 세 개가 겹치고요. 김민재는 뭐 본인의 귀책으로 실수를 했다가 아니고 그걸 커버하는데 실패했다. 실수했다가 아니고 실패했다라는 문제로 고전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바이에른이 최근 경기력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바로 전 경기 레버쿠젠 상대로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비겼으니까 또 한잔해 하면서 우승으로 가까이 다가갔잖아 얘기했지만 경기력이 안 좋은데 김민재를 비롯한 수비진이 고군분투해서 막아줬다는 거지 팀 경기력은 셀틱 아무리 원정이라고 해도 진짜 갠신이 이겼죠. 레버쿠젠이랑 진짜 졸전 끝에 비겼죠. 요즘 툭툭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콩파니 감독이 시즌 초반에는 굉장히 용감한 전술로 누굴 만나든 주도하겠다고 하다가 몇 번 이제 얻어맞더니 바르셀로나전이라든지 좀 얻어맞았죠. 그러더니 밸런스를 찾겠다고 뒤쪽의 압박 강도나 전진 수비 강도 좀 낮추고 좀 이렇게 균형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밸런스까지만 가면 좋은데 요즘에는 그냥 공격을 너무 소극적으로 하고 답답한 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슬롬3예요. 선수들을 갈아넣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김민재, 우파메카노, 키미, 케인은 진짜 다치기 전까지는 계속 씁니다. 이번 경기도 김민재와 우파메카노가 딱 봐도 몸이 무거운 게 보였거든요. 이 둘은 몸이 안 좋다는 보도가 늘 나온 선수들이고요. 근데 그렇게 갈아 쓰다가 결국엔 둘 다 컨디션이 뚝 떨어지고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 거죠. 케인 부상 아웃 되고요. 그래서 빅클럽 첫 시즌이라 상당히 좀 쫄아있는 느낌. 초반에는 막 용감하게 해보려고 하다가 경기 운영 면에서나 선수 기용 면에서 좀 쫄아있는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콤파니 감독. 이게 어떻게 보면 스코틀랜드에서 잉글랜드 강팀이 토트넘으로 와서 포스텍 감독이 겪는 문제랑 약간 비슷하죠. 일부 선수의 혹사와 또 이제 본인 철학을 밀어붙이는 듯 하다가 죽도 밥도 안 되는 거. 어떻게 보면 이제 한번 레벨을 확 올렸다 보니까 약간 좀 소심해지는 거 어쩔 수 없지 않나. 감독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이지 않나 생각도 됩니다. 자, 김민재 선수와 양현준 선수의 활약상 반드시 짚어야겠죠? 먼저 김민재입니다. 김민재는 실점 전까지 동료 실수를 많이 커버하고 빌드업에서도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면서 사실 이날 바이에른 포백 중에서 실점만 빼면 제일 잘한 선수였어요. 그래서 보면 나중에도 보시게 될 텐데 현지 평가에서도 마냥 나쁘진 않습니다. 일단 좋은 장면들 얘기해보면 좋은 점들에 앞서서 팀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타니시치와 우파메카노가 원체 불안했고 그 앞에서 이제 고레츠카도 방지턱 역할을 못해주면서 원체 많은 미스가 났어요. 근데 김민재가 이날 좀 체력과 아킬레스 건염으로 인한 기동력이 좀 떨어져 있어 보였기 때문에 커버를 다 하진 못했습니다. 그럴 때 좌우 풀백이 헌신적으로 내려와서 막아준다든지 이러면서 겨우겨우 넘겼고요. 김민재가 돋보였던 것들은 이제 아무래도 본인 쪽으로 공이 올 때는 다 막았습니다. 커트를 잘 해줬고요. 동료 실수로 인해서 문전으로 들어오는 패스가 전반 43분에 있었는데 김민재가 잘 가로채서 위기를 모면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또 김민재 특유의 커트가 곧 공격 전개가 되는 굉장히 빠른 공격 전환, 이게 또 나왔는데요. 전반 28분에도 있었고 전반 38분에도 있었다. 그러니까 김민재가 상대가 공을 받기 전에 앞으로 나가면서 가로채기를 합니다. 근데 김민재의 특징은 뭐냐면 가로채기를 한 다음에 주위를 한참 둘러보고 나서야 겨우 별 재미없는 패스를 하는 게 아니고 가로치기 하는 동시에 발을 딱 대서 앞에 있는 동료에게 바로 주죠. 그럼 바로 속고 이런 식으로 연결을 몇 번 해줬어요. 물론 이날 바이에른 공격이 고구마라서 그렇게 좋은 리듬으로 패스를 줘도 득점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아무튼 김민재가 공격이 정말 안 풀리니까 뒤쪽에서라도 좀 템포를 높이기 위해 노력을 했고 분명히 김민재는 자기 역할을 했다. 다만 이제 실점 장면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보면 마이다 다이젠이 만든 그 찬스를 니콜라스 쿤이 받으려고 뛸 때 김민재가 그 공을 먼저 따려고 전속력으로 뜁니다. 근데 김민재가 먼저 발을 댔거든요. 근데 김민재 선수의 평소 스피드를 생각해보면 굳이 슬라이딩으로 몸을 날리지 않고 따낼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아마 이날 본인의 주력이 좀 떨어져 있으니까 감이 좀 안 섰던 것 같아요. 내 스피드가 얼마나 떨어져 있지? 그럼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슬라이딩을 했는데 공을 먼저 싹 썰어내지 못하고 공이 김민재 선수의 발바닥을 타고 싹 밀려가는 중에 쿤이 이걸 가로채서 가버립니다. 그러면서 쿤이 득점을 한 거죠. 김민재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그런 수비였고요. 참고로 이 니콜라스 쿤이라는 선수는 바이에른 2군 출신입니다. 바이에른 2군에 최근에 있었어요. 그때 정우영 선수가 바이에른 2군에 두 번째 와서 함께 독일 3부 리그 우승을 할 때 동료였던 선수입니다. 그래서 니콜라스 쿤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밟아보지 못하고 이 1군을 밟아보지 못하고 떠났거든요.
이 알리안츠 아레나에 와서 득점을 했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컸다고 볼 수 있겠죠. 김민재 선수 스탯을 잠깐 보면요. 보시다시피 이날도 뭐 볼터치, 뭐 패스 이런 빌드업 관련된 지표는 언제나 그렇듯이 이제 요주와 키미에 이어서 팀 내 2위 수준이고요. 수비적인 행위도 제일 많이 했다. 이날 우퍼메카노가 잘 보이지 않았거나 좀 어버버거린 거, 그리고 이제 동료들의 실수를 커버하기 위해서 많이 수비를 한 거, 이런 게 스탯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다 좋은데 이 태클 한 번 시도해서 한 번 실패, 다른 태클을 시도하지도 않았어요. 한 번 시도해서 한 번 실패, 이게 정말 뼈 아픕니다. 자, 그럼 양현준 선수 보죠. 양현준 선수는 앞선 3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기록 중이었습니다. 굉장히 상승세였죠. 그래서 이번 경기도 상당한 비중을 받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기대만큼은 아니었습니다. 현실은 69분의 교체 투입. 물론 조커치고는 좀 일찍 들어와서 20분 넘게 뛰긴 거긴 하지만 큰 인상을 남기지는 못했습니다. 볼터치 12번, 패스 4번 시도해서 3번 성공, 태클 시도가 3번 시도해서 2번 성공. 고작 20분 정도 뛴 공격 자원의 기록으로서는 굉장히 많죠. 결국에는 수비가 단만 열심히 하다가 끝났다, 이런 스탯이 되겠고요. 조금 아쉽습니다. 요즘 원체 공격력이 좋았기 때문에 한번 시원하게 보여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럴 기회가 오지 않았고, 본인도 스스로 좀 아쉽다는 얘기를 했어요. 스스로 경기력에 불만족하다는 인터뷰를 저희랑 했거든요. 저희 현재 나가 있는 정재은 특파원이 인터뷰를 했고, 양현준 선수를 비롯해서 많은 핫하테 레오도 멘트를 했어요. 김민재 선수는 아니지만 현지 영상이 많이 있으니까 뒤이어 나올 정재은 기자 영상도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양현준 선수 아쉽겠지만 챔스 두 번째 시즌에 첫 공격 포인트를 올렸고요. 이번 챔스가 리그 페이지에서 이제 플레이오프로 넘어오는 동안 뒤쪽으로 올수록 비중도 늘어나고 경기력도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즌 유럽 대항전에서 더욱더 좋은 모습을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현지 반응을 보겠습니다. 양현준 선수는 뛴 시간이 짧아서 평점 같은 게 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코리안 더비였지만 김민재 선수 위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두 선수 얘기를 다 하다 보니까 이건 좀 짧게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매체죠. 빌트와 TZ 두 군데를 볼 건데요. 먼저 빌트입니다. 김민재한테 5점 줬습니다. 빌트라는 매체의 어떤 패턴, 그냥 실수했네, 5, 넣었네, 2, 이런 식으로 주는, 좀 단순하게 주는 패턴을 볼 때 사실 예상할 수 있었던 바죠. 빌트의 평가를 볼게요. 오랫동안 별 문제 없이 수비했지만 실점 상황에서는 공을 퀸의 발 앞에 밀어주면서 완전히 망쳤다. 그러니까 실점 하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주는 거지 나머지는 괜찮았다라는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또 보시면 수비진이 5-4, 5-4 상당히 낮아요. 예. 근데 공격진도 낮습니다. 공격진도 고레츠카가 3인 거 빼면은 막 4-4-4 이러다가 그나브리는 무려 6입니다. 예. 그나브리가 D도 아니고 F액점에 가까운 엄청난 호평을 받았어요. 그나브리 왜 이렇게 받았을까요? 선발 멤버로 돌아온 것 자체가 놀랍다. 가까운 거리에서 헤딩슛을 날려 득점할 뻔했지만 상대팀이 막아냈다. 그 뒤로는 한 게 없다. 패스미스에 소유권을 잃어버리는 등 아무런 위협이 되지 못했다. 다 맞는 말이긴 합니다. 그래도 진짜 이를테면 그나브리가 퇴장을 당했다든지 이 선수 실수로 완전 졌다든지 이런 게 아닌데 6은 좀 너무한 것 같긴 하지만 부진한 건 사실이긴 했어요. 사실 기회였거든요. 케인이 빠졌는데 바이에른에서 스트라이커에 가장 가까운 선수가 원래 그나브리입니다. 그나브리는 윙어지만 예전에도 스트라이커를 많이 봤어요. 그 엉덩이나 이제 하체도 발달해 있어가지고 키에 비해서 몸싸움을 되게 잘하고 문제에서 존재감이 있는 선수였거든요. 근데 이날은 그 예전 모습 전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아쉬웠고요. 알폰소 데이비스 2점 줬습니다. 별 이유가 없죠? 골을 넣었으니까 2점 준 거예요. 빌트식 평점, 단순한 평점. 추가 시간에 팀을 구원했다? 그러면서 2점 줬습니다. 콩파니 감독이 5점으로 굉장히 낮은 점수를 받은 게 눈에 띄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날 전술이 안 좋았던 게 맞아요. 이날 전술뿐 아니라 최근에 팀 운영도 좀 안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우려할 만한 경기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바이에른은 아틀레티코와 레버쿠젠처럼 강한 상대를 16강에서 절대 꺾지 못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주 그냥 희망이 없다는 거죠. 16강 상대가 이 두 팀 중에 하나로 추첨으로 인해서 결정이 되는데 레버쿠젠, 알론소 감독 부임 이후에 바이에른 상대로 무패 중입니다. 아틀레티코, 라리가에서 지금 선두 경쟁 중이죠. 둘 다 분명히 어려운 상대다. 누굴 만나든 바이에른 쉽지 않을 겁니다. 지역지 TZ인데요. 여기는 약간 뜻밖에도 실점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점, 상당히 괜찮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점 상황만 아니었다면 2점 이상을 줄 수 있는 그런 평가라고 볼 수 있겠죠. 선제 실점 상황에서 공을 떠내려다가 실패했는데 퀸이 앞서서 공을 걷어내는 건 불가능했다. 아킬레스 건염으로 인해 이 몇 주간 에너지가 많이 줄어든 모습이었다. 그러니까 그 실점 상황도 김민재가 엄청 잘못했다기보다는 애초에 좀 잡기 힘든 건데 챌린지를 해본 것이라고 보는 거죠. 사실 또 어느 정도 김민재 선수의 입장을 이 매체가 잘 알고 있는 게 제들 말씀드리지만
다른 수비수들이 챌린지를 아예 안 하고 저 뒤에서 자기 자리 지키고 있으면 그 선수는 평점 덜 깎입니다. 근데 김민재는 성공 확률이 낮은 플레이라도 안 하면 0%니까 일단 해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건 그런 플레이라고 본 거죠. 자, 스타이시치 4점 받았습니다. 이런 평가네요. 공격에 자주 참여했다. 하지만 37분 키미에게 준 패스가 골로 마무리되지 않았고 45분 케인이 크로스바를 맞히는 바람에 또 도움을 기록하지 못했다. 실점 직전 결정적인 패스 미스를 하면서 공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다. 전반적으로 열심히 뛰었지만 운이 없었다. 스타이시치는 공격 가담이 괜찮은 장면이 분명 몇 개 있었어요. 하지만 수비적인 면, 또 빌더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스가 많았는데 이 매체는 모든 걸 고려할 때 실점의 귀책은 김민재가 아닌 스타이시치한테 훨씬 많이 있다. 다만 이제 열심히 한 점도 있으니까 4점을 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네요. 5점이 좀 몇 명 있는데 고레츠카와 케인이 5점이라는 게 눈에 띕니다. 고레츠카에 대해서는 수비 방지턱 역할을 제대로 못해준 점. 네가 6번, 즉 수비형 미드필더인데 골이나 넣으라고 올라가기나 하고 뒤에서 뭐 했냐 약간 이런 느낌이죠. 뒤쪽에서 빌드업도 하고 수비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고요. 해리 케인도 5점을 줬는데 뭐 어쩔 수 없죠. 케인이 몸이 안 좋아서 전반전에 큰 영향력 없다가 슛 하나인데 이제 위협적인 거 있었는데 못 넣었고 일찍 교체됐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또 케인과 교체 투입된 코망도 5점이에요. 전반적으로 수비진보다 공격진한테 더 낮은 점수를 주면서 홈에서 셀틱 상대로 수비진이 한 골은 먹을 수 있다. 근데 니들은 왜 한 골도 못 넣고 뭐 했냐? 왜 수비수 데이비스가 한 골 넣는 게 전부냐? 라는 좀 공격진에게 회초리를 드는 그런 류의 평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새벽에 열렸던 코리안 더비 이야기해봤습니다. 16강 이후에 챔피언스 리그에서 내일 이강인 선수도 이제 생존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3명 이상 올라간다면 코리안 더비 16강 이후에 8강, 4강 어디서든 열릴 수 있습니다. 예, 그건 이제 한국 선수들이 많이 생존하고 챔피언스 리그가 잘한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도 다음 코리안 더비 또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